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서로 향방이 서로 엇갈렸는데요. 외국인 기관 많이 팔았던 코스피 내려갔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은 코스닥은 장 초반에 약세를 이겨내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일 미국의 흐름과는 약간 달랐지만 어쨌든 코스닥이 상승을 해가지고 나스닥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특징적인 점은 말이죠. 코스닥에서 특히 그런 게 두드러졌는데 포스코 관련돼서 코스닥에서 좀 관련주들이 많이 강세를 보였다. 이게 좀 특징적인 거고 또 IT 소부장들도 많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상황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무엇보다도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옐런 재무장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내놨는데요. 지금 미국의 고용 시장에 큰 약화 없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 연이어서 여는 총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가운데 옐런 재무장관의 이런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에 다소간의 안도감이 감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중국의 GDP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 리스크는 좀 더 커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 시청하시면서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반드시 얻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더 넓고 깊은 투자 인사이트 경험하실 수 있는 콘텐츠 많이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보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도 그리고 저희 증시 8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네요. 네, 이제 지난주에 좀 상승했던 이런 국채 금리가 좀 오늘 하락을 하면서 기술주, 특히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좀 상승을 견인을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이나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2% 넘게 급등을 좀 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이런 흐름들에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다시 이제 급등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계속 발생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이 중국의 2분기 GDP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예상치 7.3%를 하회한 6.3% 증가를 했고요. 여기에는 수출 증가율, 수입액, CPI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오늘 국제유가도 각각 WTI 1.79%, 브렌트유 1.83%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오늘 인도에서 열렸던 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지금 이런 중국 경기 둔화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좀 말을 했고요. 다만 지금 미국 경제에는 이상이 없을 거라고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미국이 지금 성장 자체는 좀 둔화를 했지만 지금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그런 발언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7월 FOMC 회의가 좀 예정되어 있죠.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올리고 이후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지표가 좀 좋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페드워치를 보시면은 지금 7월 FOMC 회의에서 55bp로 5.5%로
25bp 인상 가능성이 거의 기정사실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후에 뭐 9월 FOMC 그리고 11월 FOMC, 12월 FOMC 회의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5.5%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해 이제 7월부터 튀르키예 좀 중재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곡물 수출을 계속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맺었던 흑해 곡물 협정이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됐습니다. 지난 5월에도 이제 겨우 좀 2개월 연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측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좀 이행이 되지 않았다, 스위프트에 복귀시켜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흑해 곡물 협정은 이제 효력이 없다고 러시아 측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지금 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는 즉시 이제 바로 흑해 곡물 협정이 복귀하겠다고 얘기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유엔 측에서 이제 어떻게 반응할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또 이제 이런 이슈에 곡물이나 사료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뭐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슈였다, 이런 이슈도 있었다라고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정혜성 전문가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페드와치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여주셨는데 그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보면은 그 기준금리가 지금 더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게 시장에 상당히 관심이고,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빅테크도 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이제 25bp 저렇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다음 9월에 가서는 사실은 이게 오른쪽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그게 지금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빅테크 더 날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이 높다 계속 했습니다마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일단은 금리 인상 사이클의 모멘텀이 죽는다. 여기 이제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 또 목표 가격을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어제 좀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요. 자, 엔비디아, 잠시만요. 네, 엔비디아도 어제 2.5%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시티그룹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생성형 AI의 최대 수혜주가 엔비디아가 될 거라고 좀 목표가를 상향을 하면서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힘입어서 지금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2%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AI 시장 자체가 올해 계속해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엔비디아의 급등 랠리는 좀 계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 테슬라는 이제 지난 15일에 사이버 트럭을 공식으로 좀 출시를 하고 이제 판매에 들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트럭이 2019년에 공개한 이후에 4년 동안 좀 출시가 연기됐던 터라서 그만큼 지금 시장의 기대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슬라는 이제 내일 19일에 2분기 실적을 좀 발표를 할 예정인데, 뭐 웰스파고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해서 상향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 한번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도 좀 19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계정 공유를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 다른 구성원들을 좀 추가를 시킨다면은 한 달에 $8 가량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당연히 소비자들의 반발은 좀 거셌겠지만은 사실상 이 정책으로 인해서 구독자 수는 거의 2배 이상 급증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호실적을 기록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애플 보겠습니다. 자, 애플도 오늘 1.67% 상승을 했는데, 향후 지금 5년간 이 애플의 성장 주요 원동력이 인도 시장이 될 거라는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오늘 애플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인도에서의 매출 증가가 15%, 그리고 이용자 증가의 20%를 차지할 거라고 같이 전망을 했는데요.
지금 애플이 인도에서 이제 제조업 그리고 소매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는 이런 투자를 보이고 있고 인도 경제 자체가 지금 좀 현대화에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좀 근거로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액티비전 블리자드 한번 보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자,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오늘 좀 급등을 했다가 좀 살짝 음봉을 달아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는데 계속해서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트위터에서 블리자드를 인수한 후에도 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할 수 있게끔 소니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히면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3.21%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런 행보들은 앞으로 좀 규제 당국 심사에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퍼스트 솔라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주에 이제 JP 모건 등의 이제 대형 금융사들로부터 거의 10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회전 한도 여신을 제공을 받은 영향이 오늘도 좀 지속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회전 한도 여신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으로 치면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퍼스트 솔라가 이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등 이런 성장 전략들을 강화 중인데 대규모 자금 조달이 좀 확보가 되면서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도 같이 확보를 했다라는 이유에 오늘 8% 넘는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빅테크 얘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우리 장도 IT 소부장이 장의 아주 중심에 있었거든요.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좀 미국 장의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인 쪽으로 가볼까요? 코인 시장 업데이트 뭐가 있을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천만 원 근처에서 이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제 지금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이나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그리고 리플의 일부 승소 등 이런 좋은 이슈들이 있었으나 좀 이제 정작 비트코인은 상승하지 못하는 흐름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이제 하락권에 좀 하락 추세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 좀 눌림목이 나온 이후에 이게 눌림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눌림목이 됐다가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기를 바라는 점도 좀 있습니다. 뭐 이런 와중에도 지금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아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지금 하락하는 코인들이 계속 상승하는 코인들보다 하락하는 코인들이 훨씬 많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알트코인들이 순환매가 도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도 금방 윗꼬리가 달고 내려오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매매를 할 때 좀 욕심이 없이 비중 관리를 해가면서 목표가, 손절가 딱 정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면 뒤돌아보지 않는 그런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걸로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리플 관련해서 판결 나온 거 좀 뭐가 있을까요? 최근 리플레스가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 SEC와의 소송에서 좀 일부 승소하고 급등세를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미국 법원의 리플 판결은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지금 불안을 계속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법적 명확성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은 지금 낮다고 반박하는 분석도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흐름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나 리플의 일부 승소 등 이런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업비트 일거래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1조 원 안팎에 머물렀던 이 업비트 일거래액이 이번 달 들어서 2조 5천억까지 증가를 했고 전 세계 이제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와의 격차도 계속해서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상자산이 이제 바닥을 딛고 더 올라올 거라고 이제 전망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업비트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심을 좀 껐었는데 어떻게 보면 업비트 관련 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은 어떤 뉴스 꼼꼼하게 분석해 볼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김민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B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분 좋은 화요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오늘 어떤 헤드라인 준비를 해 오셨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IMO 넷제로 선언, 여기서 IMO는 국제해사기구죠. 발등 불 떨어진 해운업계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자, 국제해사기구에서 2050년경에는 국제해운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결국 이산화탄소 감축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또 많은 해사기구 소속의 국가들이 합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뉴스를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아보면 좋을지 오늘 김민기 PB님과 함께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님, 오늘 이 뉴스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국제 해운업계가 한 해에 배출한 탄소 배출량이 한 3% 정도 됩니다. 전체에서. 근데 이제 최근에 친환경을 일단 기업들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이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를 의식한 데 이제 국제해사기구인 IMO에서 2050년도까지 해운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즉 넷제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는 50%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번에 이제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당장 2030년까지는 20% 그리고 2040년까지는 70% 정도로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MO 회원국들은 이른바 이제 결합 조치라고 하는 것도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 쉽게 설명드리자면 점진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자체를 좀 제한하는 규제를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후 문제는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체감하라고 계실 텐데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좀 비가 올 때 동남아성 그렇죠. 스콜 기후로 좀 많이 변화된 게 좀 체감이 되는데 네, 당장 지난 주말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왔고요. 비가 많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2015년도에 이제 파리 협정에서 세계 각국들이 약속한 게 뭐냐면은 기온을 이제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하는 것을 막자. 그리고 이제 1.5도 이상 상승하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제한을 하자라는 것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1.5도 상승은 좀 막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네. 당장 지금이라도 모든 국가가 뭐 원전으로 이거 발전 시설을 돌리던가 아니면은 모든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해야만 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이러는데 사실상 모든 국가가 지금 당장 화석 연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나마 이제라도 탄소 배출을 좀 최대한 막자라는 것이 좀 이제 확실한 국제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이번 IMO 합의 자체는 굉장히 강력한 탈탄소 압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탄소 감축 여부를 얼마나 잘 지키고 달성이 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탄소 집약도 지수라는 것도 새롭게 도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1톤의 화물을 1해리, 제가 알기로 아마 1해리가 좀 2kg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톤의 화물을 1해리를 운송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지수화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IMO가 부여하는 선박의 등급을 착점을 매기듯이 A, B, C, D, E 정도로 매겨갖고 해당 검사에서 최소 C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하고요. A나 B를 받으면 항만 당국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지만 반면에 그 3년 연속 D를 받거나 1년 동안 2등급을 받은 선박의 경우에는 이제 시정조치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글로벌 벌크선과 컨테이너선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논의가 이제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
검사를 통해서 이 선박들을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규제 또한 점진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를 주문해야 되는 선사들 입장에서는 탄소 부담금과 또 좀 비싼 친환경 선박을 발주해야 하는 큰 상황이 좀 압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던 선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새로운 대한연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새롭게 엔진을 개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해운업계들은 좀 배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비싼 배를 주문해야 되다 보니까 좀 대형 해운사가 아닌 경우에는 좀 비용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사실상 이렇게 나와 있는 조치들 의무 목표는 아니고요. 점검 차원의 지표로서 단계적 목표치로 제시가 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일단은 저희 헤드라인에서 살펴보셨듯이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선박 발주 비용을 좀 출혈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라고 기사에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김민기 PB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표정이 엇갈리는 또 다른 섹터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자, 오늘의 이 이슈를 보고 투자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까요? 저는 이번 키워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친환경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네. 일단은 이제 조선업계에서 일단 친환경 선박이 좀 이제 필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기업들 자체가 일단 친환경이라는 테마를 이제 거스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이 IMO 협정뿐 아니라 좀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드리자면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미래에 써야 할 ESG 관련 비용을 미리 부채에 반영을 하게 하는 공시기준 개정에 나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기후 비용을 미리 충당 부채로 반영을 해놓자는 의견인데요. 일단 지금 기업들이 이렇게 친환경 부분에 투자하는 ESG 비용을 어떻게 부채로 인식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애플의 경우는 2030년까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순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사전에 미래에 제출하게 될 비용을 미리 지금 부채로 잡아 넣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입장인 건데요.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국내 기업들도 조금 이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전력 구매비나 탄소 배출권 거래비, 뭐 발전소 건립비, 송전 비용 등을 모두 부채로 잡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비용이 좀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관련된 비용들까지 감안을 해보자면 한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 있어서 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 대기업 중에 아리백에 가입한 기업들이 총 한 27개 정도 되는데요.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현대차, 기아차 등이 좀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제 100% 신재생 에너지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공장 근처에 직접 지어야 하는 리스크도 있고요. 만약 탄소 배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해야 돼서 이를 메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존재하는데 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 대비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 생산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입장은 이런 지금까지 탄소 중립이나 뭐 녹색 경영 같은 슬로건들이 그동안 기업 홍보용이나 좀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사용이 되어 온 듯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재무 부담을 지고서 이행을 하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이 강력하게 반발 중인데 유럽과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서 이러한 공식 기준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과 관련된 인프라가 부족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고요.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한 약 27%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인 중국 기업이 이러한 회계 기준이 반영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반면에 미국의 경우에는 애플과 구글 그리고 바이오젠, HP, 델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런 탄소 중립 준비가 이미 좀 완료가 됐고요. 좀 구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실제로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가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단 중국뿐 아니라 좀 한국도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국토 면적 자체가 좀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신재생 인프라가 많지가 않고요. 네. 지역만 살펴봐도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뭐 태양광을 설치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만들면은 이런 산사태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바람도 약합니다. 그래서 좀 아. 풍력 발전을 설치하기도 좀 쉽지 않은 여건이고요. 네. 이렇게 지리적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신재생 인프라를 설치하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뿐 아니라 일단 유럽과 미국의 납품 비중이 큰 기업들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고려한 기업들의 제품만 납품을 받겠다고 했던 기업들도 꽤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좀 국내도 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IMO 또한 넷제로를 선언하면서 국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이 조선업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선박에 사용되는 친환경 연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LNG와 메탄올 그리고 암모니아 등이 있는데요. 네. 우선 가장 첫 번째 대안 연료로 부각을 받았던 것은 바로 메탄올 선박입니다. 일단 메탄올이 가장 각광을 받았던 이유는 공급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제 삼성중공업 네. 대규모 수주 소식 들려왔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공급이 쉽게 이루어져야 선박이 편하게 연료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메탄올은 되게 쉽게 공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가장 많이 발주되고 있는 친환경 선박인 LNG 추진선 대비해서 장점을 뽑아보자면 LNG 대비 메탄올이 탄소 배출량이 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상온에서도 액체 상태로 좀 이동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네. 또 LNG 추진선 대비 가격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는데요. 일반 선박 대비 LNG 추진선은 한 22% 정도가 더 비싼 반면에 메탄올 추진선은 한 10% 정도 더 비싼 상황이라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메탄올 추진선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다에 배출되었을 때 물에 빠르게 녹으면서 분해되기 때문에 해양 오염에 있어서도 조금 더 자유롭다는 장점이 존재하고요. 반면에 단점을 뽑아보자면 이제 LNG 대비 메탄올은 에너지 밀도가 좀 낮기 때문에 더 큰 연료 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점과 좀 더 많은 그 냉각제가 좀 필요하다는 면에서 좀 비용 부분에서 조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비용이 좀 낮다는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가스 배출을 차단하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저장 탱크나 연료 수송관의 부식을 야기하기 때문에 좀 부식을 막을 수 있는 뭐 스테인리스관 같이 좀 단가가 높은 그런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오슬로에서 열리는 선박 박람회인 노르시핑 이제 2023에서 진행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보면은 앞서서는 이제 좀 메탄올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이제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에 대한 상용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사를 중심으로 메탄올 연료가 좀 곽강을 받았었는데 이번 박람회에서는 암모니아가 큰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독성 문제나 경제성이 좀 불확실하지만 상용화만 된다면 이제 90% 이상 온실가스가 저감되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암모니아나 이런 메탄올 그리고 LNG까지 해서 국내 기업들이 좀 친환경 선박 부분에서는 상당히 앞서가 있기 때문에 조선업계의 슈퍼사이클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이 선박 수주 신규 발주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방금 김민기 PB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 친환경 흐름에 맞춰서 LNG도 그리고 메탄올도 암모니아도 각각의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되고 LNG 친환경 선박, 메탄올 친환경 선박, 암모니아 친환경 선박 이런 식으로 좀 나뉘어서 발주가 돼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조선사들이 상당히 앞서가 있다,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 짚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들 속에서 웃는 섹터와 좀 표정이 어두운 그런 섹터가 함께 나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수혜 섹터를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조선 쪽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국내의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이행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인프라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 언급을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김민기 PB님, 저희 조선과 인프라 쪽 어느 쪽 보나요? 저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추가로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배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조선업은 최근 들어 주가 강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조선업은 굉장히 명확하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섹터입니다. 근데 이제 러우 전쟁 발발 이후에 에너지 안보와 환경 규제 측면에서 굉장히 발주량이 크게 증가했고요. 이 수주 잔고는 이제 현재 한 3년 이후에 잔량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되는 수주와 실적 반영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는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직까지 좀 사이클이 고점이 아니라 이제 좀 초입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친환경이라는 구조적인 테마는 쉽게 깨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지금과 같은 상승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조정을 반복하면서 꾸준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조선사들은 친환경 선박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클락슨에 따르면 2022년도에 전 세계 컨테이너 발주량 중에 메탄올 추진선의 비중이 약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3월 기준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의 수주 잔고 비중을 보면은 한국이 약 56%의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아직까지 좀 메탄올 추진선이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네. 물론 기술적인 면에서 타 국가 대비 완전하게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컨테이너선의 경우는 타 선종 대비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정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화석 연료가 들어가거든요. 네. 아무래도 빠르게 움직여야 되면 그만큼 많은 연료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많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발주량이 늘고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에 대해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HD 한국조선해양부터 좀 먼저 살펴보시면은 일단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6월 21일경에 지금 한 12만 1,900원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조정받으면서 현재 11만 1,700원 부근에서 약간 지지선을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일봉상으로는 최근 들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아직까지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의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좀 눈에 띕니다.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이제 영업이익이 930억 원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작년 4분기에 1,484억 원 흑자를 기록했고 이번 1분기에는 576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1분기가 좀 적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충당물차를 설정하고 이런 과정에서 적어진 거라 네.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을 맞이해서 성과가 상승하고 발주 물량도 증가하면서 이런 수치가 기록이 된 건데 또한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을 일단 올해 9대 그리고 내년에 한 14대 정도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흑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한 가지 대한 연료에 휩쓸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올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2023년 2월까지 한 99척 정도의 메탄올 추진선이 전 세계에서 발주가 되었는데요. 네. 이 중 절반 이상인 54척이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을 통해서 발주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을 통해서 2013년도에 이제 최초의 메탄올 추진선을 수주했고 그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업계에서는 이제 메탄올 추진선에 대해서 일종의 약간 선도자의 입지를 좀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 1월 이제 CES를 보면은 한국조선해양 측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연료들이 모두 장단점이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대세가 되든지 간에 좀 누구보다 먼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메탄올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좀 일부 발생한다는 건데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를 통해서 그린 메탄올 생산을 위해 노력 중에 있고요. 암모니아 또한 2024년에 중형 및 대형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25년에 추진선 상용화를 위해서 좀 열심히 연구 개발을 좀 계속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친환경 규제에 있어서 현 사이클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뭐 조선주들 좋다라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중에서도 과연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어떤 조선사가 가장 앞서 있을 것이냐,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민기 PB님께서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 거고요. 지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LNG 선박, 메탄올 선박, 암모니아 선박의 경우에는 각각의 장단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선사들 입장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파일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 시장에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에 있어서 HD 한국조선해양 상당히 우위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자회사의 상황을 볼 때도 상황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오면 진입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조정도 크게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조선사들 조금 더 슈퍼사이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인프라 이야기도 좀 했습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HD 현대일렉트릭이었죠? 네. 일단 주가가 정말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네. 차트상으로도 일단 74,400원은 부근에서 이제 고점을 찍고 지금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위에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힘받고 지금 전고점인 74,400원 부근을 돌파를 한다면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선 테마와 최근 미국발 변압기 테마도 이중으로 엮여 있고 거기다가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송수신, 배전 시설 같은 테마도 엮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테마성으로도 좋고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기업이라서 앞으로 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조선 쪽으로는 선박용 회전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 조선 사이클이 호황이기 때문에 컨테이너선과 LNG선 향, 즉 이런 대형선 위주로 선박용 전장품 소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최근 핵심은 변압기를 비롯한 전력기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향 사이클이 너무나도 좋은데요. 미국 내 공장 사업이 노후화와 함께 이제 신공장 건설이 이루어지면서 변압기 수요가 폭증했고요. 변압기는 공장 건설 초기에 사용되는 기계이기 때문에 약간 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리드 타임이 짧다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수출이 지속되다 보니 수주 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시간 또한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모멘텀으로 주가의 반영이 빠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 변압기 가격 지표를 보면 2년 전 대비 무려 한 60%가 올랐는데 미국은 현재 노후화된 전력기기를 교체하는 시즌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서 이제 인프라 투자와 신재생 투자가 더해지면서 전력기기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관련 업황의 호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미뤄졌던 사우디 중심의 변전소 교체 발주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드라이브를 크게 걸면서 신재생 설비를 늘려가면서 여기 현대일렉트릭의 전력기기 제품이 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국의 이런 친환경 기조가 계속될지는 조금 미지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미 이 정도 투자를 진행한 이상 더 이상 모를 수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미국의 넥스트라 에너지를 통해서 1,600억 규모의 변압기 수주가 있었는데 넥스트라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1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시장 쪽에 활로가 뚫리면서 현대일렉트릭의 주력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변압기 수주가 앞으로 더욱더 활대될 전망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차익 실현 매물 등의 단기 변동성은 존재하겠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조선 쪽 그리고 지금 뭐 추가로 들어본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조선뿐만이 아니라 변압기, 송배전 거기다가 실적도 탄탄하게 나올 것으로 보이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서 저희가 김민기 PB님께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뭐 해운업계 경우에는 지금 좀 불안하게 시선을 옮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진다면 또 그 반대쪽에는 늘 시장에서는 웃는 섹터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거나 사실 뭐 계속해서 친환경으로의 이행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프라 쪽까지 엿볼 수 있는 두 개 종목까지 김민기 PB님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김민기 PB님과 오늘 함께 했네요. PB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티멘털로 먼저 삼성중공업 그리고 펀더멘털로 대우건설입니다. 삼성중공업 제가 이제 일주일 좀 넘었죠? 삼성중공업 이렇게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강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부터 먼저 보시죠. 그 하나오션이 최근에 주가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강했었는데 삼성중공업이 일주일 상관으로 보면 제일 강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뭔가 좋은 얘기가 있었던 걸 이제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뭐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으로 이렇게 이제 순서는 돼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일주일 정도는 삼성중공업이 가장 독주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어제 이제 이런 공시가 장 후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조 원대 공시를 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 규모고 연간 목표의 3분의 1을 벌써 삼성중공업은 달성을 한 셈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주 잔고로 보시면 백로그라고 하죠. 이 백로그로 보시면 최근 5년 내 최고치다. 이렇게 옛날에는 저가 경쟁도 하고 이렇게 수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선별 수주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내 최고치로 지금 일감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예요. 수익성도 있고 일감도 쌓여 있고 안 살 이유가 없는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사점으로는 아까 그 전 코너에서 메탄올 관련된 추진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LNG, 지금도 LNG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메탄올까지 확대해가지고 향후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에 지금 대비하고 있다. 지금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보다 좋게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또 목표 주가도 한국투자증권에서는 33% 이렇게 상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 주가들을 올릴 때는 뭔가 이슈가 있겠죠. 수주 잔고도 좋고 수주도 빨리빨리 하고 있고 선별 수주도 하니까 수익성도 좋고 그런 걸 다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거죠.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사이클이 26년, 27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 주가하고 계리율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여기서 쓸까요? 제가 볼 땐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사이클이요. 이제 우리 23년입니다. 26년, 27년까지 올라가는 사이클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뭐 많이 벌으셨다고 여기서 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뉴스가 나오면 좀 팔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셀 온 뉴스라고 하잖아요. 루머에 사가지고 뉴스에 판다. 근데 좀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 보시죠. 주가 차트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오른 삼성중공업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한번 크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올릴 때는 이제 이 선들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오늘 만약에 뉴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조금 밀릴 수 있습니다만은 조정이 온다고 해도 뭐 한 8,000원 초반 정도면 거의 멈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최근에 거래량도 예전 거래량 평균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는 이런 수준입니다. 손바꿈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서 지금 손해본 사람이 없어 보이는 이런 주가 차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주도를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어떻죠?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들어오냐? 사이클을 지금 보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를 보면 지금 팔고 싶으시죠, 그죠? 이미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팔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사이클이 장기화되는 걸 조금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절대적으로는 밸류 밴드 지금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지고 PBR이 1.9배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LNG 많이 하는 대우조선해양이죠. 이름 바꾼 한화오션 4.1배까지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성 위주로 많이 수주를 했다. 한국 회사들이 지금 한국 조선업체들이 중국
조선업체 대비해가지고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4.1배까지 이렇게 쳐주고 있는데 뭐 지금 1.9배 온 거니까 조금 더 상방을 열어놓고 볼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하나오션이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삼성중공업만 봐서는 여기서 뭐 조금 그 조정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더 후하게 쳐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목표 주가 괴리율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 괴리율 3%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시들이 나오고 2분기 실적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렇게 급하게 파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최근에 분위기 좋은 삼성중공업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 주식 말씀을 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 오늘은 대우건설을 가져왔습니다. 건설주 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뭐 주가가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건설주들은 이제 여기 운명적인 이런 그 지금 침체 국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건설주와 차별적인 걸로 제가 보여드릴 게 뭐죠? 삼성 엔지니어링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시죠. 삼성 엔지니어링 저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건 말씀드릴 때마다 조회수도 많고 주가도 올라가니까 저희가 아주 기분이 좋죠. 기분도 나고 그런데 대우건설 최근 며칠 계속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빨간 점선으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여기도 뉴스가 큰 게 나왔습니다. 폴란드발 모멘텀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상용 원전 시장에 한수원과 함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죠. 그래서 MOU 양해각서입니다. MOU를 사진 찍은 걸 이렇게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 생기는 거. 우크라이나발 모멘텀이 생긴 회사가 있었죠. 건설회사. 삼부토건이라는 회사는 주가가 5배나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2분기 실적. 2분기 실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서프라이즈니까 말이죠. 놀란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 부분 원가율 부담이 있습니다만 토목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해외 쪽에 특히 베트남 쪽에서 이익이 하나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좋아진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익이 잘 나올 거다 하고요. 제일 밑에 줄이 여기 결론이죠. 대우건설을 보실 때 해외 쪽은 앞으로 괜찮을 거다. 국내 쪽은 현찮을 거다. 이걸 좀 양쪽으로 견주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800원 하던 게 4,800원까지 올랐습니다. 상당히 빨랐죠. 한 25% 이렇게 올라온 느낌인데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될까? 뉴스가 나왔으니까 좀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크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게 거래량을 보시죠. 이미 여기 이 오랫동안 들고 있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손바꿈이 돼버렸습니다. 아까 보실 때 삼성중공업도 어땠죠? 거래를 한번 강하게 시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크게 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손바뀜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이거를 산 사람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삼부토건은 간단히 보여드리죠. 5월 달에 1,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5,500원 왔습니다. 5배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뭐 삼부토건의 주가가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건설도 그렇게 생각하려는 투자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데는 그런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역사적 밸류밴드 보겠습니다. 역사적 밸류밴드 보실 때 뭐 주택건설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GS건설 이슈도 있었고 뭐 이렇게 비 오고 그러니까 또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건설 쪽은 계속 국내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걸 감안한 주가 밸류 밴드입니다. 상당히 하단에 이렇게 처박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절대 밸류만 보면은 사실은 비싸지 않습니다. 0.46배면요. PBR 0.46배면은 시장의 지금 절반 수준입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와는 뭐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싼 수준에 와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5,800원 중반에 있는데요. 괴리율 24%.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대우건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관우의 증시8 화요일 오늘의 핵심 요약 3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의 의미 있는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었죠. IMO 국제해사기구의 넷제로 선언에 발등 불떨어진 해운업계라는 헤드라인 다뤄봤는데 이를 통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주, 조선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은요. 삼성중공업, 대우건설이었는데 자, 어제 시장에서도 확인하셨을 겁니다. 최근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들 정말 좋은 표정 잘 짓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잠시 후 증시 9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화요일 증시8 세 줄 요약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9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